어머니 병원비 내려고 송금했을 뿐인데 세무서에서 2,900만 원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호 씨는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족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날아온 건 국세청의 증여세 고지서. 증여세 2,900만 원을 납부하라. 이상호 씨는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2025년 5월부터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인출과 가족 간 송금이 인공지능 감시 대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돈을 줘도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세무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 간 금전거래 문제를 다뤄온 세무사 김민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특히 6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세금 폭탄의 함정,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연 노후는 노년의 지혜와 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가족과 내 노후를 지키는 아주 작은 실천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치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현금 얼마를 인출하면 세무서에서 주목할까요? 바로 500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5월부터는 더 강화됩니다. 일부 분들은 이런 제한을 피하기 위해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을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합니다. 매일 또는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인출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5월부터는 인공지능이 이런 패턴을 더 정확하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5천만 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찾으면 통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5일 동안 매일 999만 원씩 찾으셨어요. 그리고 손자에게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의심거래 조사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결국 손자는 1,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했고 김영호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잃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송금의 마음은 통하지만 서류가 없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이상호 씨처럼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 위해 송금했을 경우 차용증이나 의료비 증빙 없이 단순 입금만 했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선이라 해도 말로만 설명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스미핑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손자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마련했는데 하루에 999만 원씩 나눠 인출해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문제된다는 말을 들어서였죠. 하지만 이 나눠 인출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의도적인 감시 회피로 간주하고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에 올립니다. 셋째, 부동산 계약 직전의 금전 이동은 특히 위험합니다. 김경호 씨의 아들은 아파트 계약금을 내기 위해 아버지에게 송금을 받았지만 차용증도 이자 지급도 상환 계획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그 돈을 사전 증여로 판단했고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돌아왔다는 것. 지금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 제가 30년 실무에서 정리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3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서류 없이 주고받는 분들 많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서류냐 이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시작입니다. 차용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아무개로부터 금 6천만 원을 빌렸기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자는 연 3.5%로 하고 상환은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갚기로 합니다. 2025년 5월 7일 차용인 땡땡땡 대여인 땡땡땡.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4가지가 더 있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2. 이자율, 최소 연 3.5% 이상으로 합니다.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3. 상환 계획, 날짜, 방식, 금액을 명확히 씁니다. 4. 서명과 날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타이핑한 문서에 서명만 덧붙이면 나중에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단순 문서보다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해지고 세무조사에서 위장 거래라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비용은 5만 원 정도로 부담이 적지만 자칫 수천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증여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결코 아까운 지출이 아닙니다. 이 4가지만 갖추면 국세청의 눈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두세요.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환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 상환을 미루게 되었다면 간단한 상환 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함이라고 적고 양쪽 다 서명하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미선 씨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박미선 씨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대출 형식으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결국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국세청은 진짜냐 위장이냐를 따집니다. 이럴 때 핵심은 흔적입니다. 돈이 왜, 언제, 누구에게 갔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빙 자료는 이 5가지를 갖추면 기본은 됩니다. 1. 통장 거래 내역, 입금, 출금 내역을 출력해서 따로 보관하세요. 2. 이체 메모, 병원비, 결혼자금 대출, 생활비, 송금처럼 용도를 분명히 적으세요. 3.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자 보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입금했어요. 같은 말 한 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4. 차용증과 약정서, 최초 문서와 변경된 내용 모두 챙겨두세요. 5. 공증 서류, 공증을 받은 문서는 의심 여지를 줄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5가지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보통 최근 5년 이내 거래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안 나오나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가 더 의심받고 하루 500만 원 이상 인출이나 며칠에 걸쳐 나눠 찾는 스미핑은 AI 추적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무이자는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법정 이율인 연 3.5% 이상을 적용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정기적이고 소액이라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체 메모에 생활비 지원 등 명확한 문구를 남기세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나 병원비는 어떻게 지원해야 안전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녀 통장에 보내지 말고 학교나 병원에 바로 이체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생존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1.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현금으로 주고받는 순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2. 이체할 때는 메모를 남기세요. 병원비, 등록금 대출, 생활비 지원 같은 문구 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3.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으세요. 가족 간 거래일수록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4. 이자와 원금 상환 흐름을 실제로 만드세요. 단순히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돈이 오가야 합니다. 5. 의료비나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 계좌를 거치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6. 하루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고 999만 원씩 나눠 찾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AI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7. 모든 서류와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나중에 조사받을 때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7가지를 하나라도 놓친다면 국세청은 의심으로 보고 여러분은 소명해야 할 입장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월부터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하세요. 현금 거래는 피하세요. 2. 이체할 때 메모에 용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어머니 병원비, 아들 등록금 대출 등으로 기록하세요. 3.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세요. 4. 실제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는 흐름을 만드세요. 이것이 진짜 대출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5. 의료비, 교육비는 가능하면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하세요. 6.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7.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8.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제가 30년 세무사 경력으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만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상호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상호 씨는 어머니 병원비 6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2,900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상호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을 겁니다. 둘째, 병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어머니 통장을 거쳐야 한다면 이체 메모에 치매 치료 비용이라고 명확히 적었을 겁니다. 셋째,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 증빙을 잘 보관했을 겁니다. 넷째, 동생과 함께 부담한다면 부담 비율과 방식을 문서화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상호 씨는 세무조사에서 이 돈은 증여가 아닌 의료비 지원임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세무조사는 실제로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5월부터는 하루에 현금 5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것을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스미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편하게 돈을 주고받지 마세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추고 실제 거래처럼 관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 꿀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교육비는 증여세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등록금, 학원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가 나중에 학교에 납부하는 방식은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 재산 형성 목적 저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라면 생활비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결혼자금은 혼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은 증빙을 갖추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신혼집 보증금 같은 재산 형성 목적 지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넷째,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외에도 증여받는 분의 나이, 관계, 증여 목적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상속이 예상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모아두세요.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주택 구입 시 특별세액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은퇴 후 금융자산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다음 사항을 명심하세요. 첫째, 모든 금융거래는 계좌이체로 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현금 거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면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면 갑작스러운 증여보다는 계획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가령 생전에 매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조금씩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로 큰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 간 송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하세요. 첫째, 병원비는 가능한 본인이 직접 납부하세요. 가족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기 납부 계약을 맺고 매달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치료 계획서, 진단서, 영수증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정기적으로 소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것은 대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체할 때 생활비 지원이라고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송금은 더 철저한 관리 대상입니다. 유학비, 생활비 등 명확한 용도로 송금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세요. 1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무이자 대출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네, 시장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경우 그 차이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출이라면 최소한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인출과 세금 문제 외에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금융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르신을 노린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많습니다. 세금 미납이 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진짜 국세청이나 검찰은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또한 자녀나 손주를 사칭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많습니다. 항상 다른 연락처로 본인 확인을 하세요. 현금 거래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 이체로 하고 이체 시 반드시 용도를 메모에 남기세요. 어머니 병원비, 아들 대학 등록금 등으로 명확히 기록하세요. 둘째, 부동산 거래, 자동차 구매 등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계좌 이체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지출은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규칙적인 거래 패턴은 오히려 의심을 덜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는 일생에 한 번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증여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둘째, 상속 시에는 상속 공제가 있어 중소규모 재산은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10년에 걸쳐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큰 자산은 상속이 유리하고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계획적인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추가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납부로 인한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공제와 감면 혜택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면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활용하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관련 정책 외에도 5월부터 달라지는 금융 정책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둘째, 카드 소득 공제 방식이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일부 조정되니 확인해 보세요. 셋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변경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바뀌므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이런 변화들은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마음보다 서류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따뜻한 의도로 주고받은 돈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고 그 대가는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줬던 거래가 있다면 늦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흐름을 만드십시오. 앞으로 돈을 주거나 받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체 메모를 남기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십시오. 모르고 당하는 세금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비용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족을 돕지만 국세청은 그 사랑을 문서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재산도 가족 간 신뢰도 모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안해지도록 제가 계속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